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 참모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여름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에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채소 작황이 나빠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배가량 오른 품목이 많은데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가게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반등하며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나온 2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고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긍정평가는 44.2, 그리고 부정평가는 50.2였습니다. 또 KSY 조사에서도 긍정 42.8, 부정 51.9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이 나온 이후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섰고 이번엔 오차 범위 바뀝니다. 지지율 하락 이유를 보면요. 여권 내부 갈등이 2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서 경제대책 미흡, 정책 부처 혼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듣고서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요. 조금 전에 개표 결과까지 나왔군요. 5선에 김진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255표나 나왔네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구성 협상을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됐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그리고 여야가 극적으로 원구성에 합의했고 의장단 선출 지금 방금 이루어졌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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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사실은 여야가 워낙 대립이 컸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실 처음에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김진표 의장이 선출된 만큼 의장 선출을 잠깐 이야기하고 국정 지지율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처리를 했는데 김형준 교수님,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오전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뭐 원구성이 되고 나서 뭐 내일 임명해도 될 텐데 오전에 임명 강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혹시나 원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완전한 원구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의장단만 이제 뽑고 그다음에 원구성은 또 여야가 또 협의를 해서 합작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여전히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 지금 뭐 사개 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한 거는 늦었지만 그래도 일단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됐어요. 네. 정말 5월 29일 날 전반기 국회가 종료가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거의 35일 만에 의장단이 겨우 선출이 된 겁니다. 배윤철 소장님은 여야가 원래는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조건이 두 개였어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이 있었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 청구 취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고 그냥 원구성만 합의한 것 같아요. 다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국회라는 거는 김영준 교수님이 우리 아주 이 특별한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미국 의회는 다 다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어진 내용들은 다 다루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의장도 255표로 결정이 됐고 네. 상임위도 이제 배분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겠죠. 그러니까 다 다루면 되는 거예요. 다 네. 다루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금 계속 국민들이 민심이 분노한 상태에서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국회도 버틸 수 없죠.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이 압박하는 거 버티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들이 민심이 이래? 그럼 우리 빨리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국회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또 사개특위 구성부터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5대5로 하고 예. 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좀 야당이 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일단 원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300명 아닌가요? 그러면은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해놓고 당신들은 따라오세요 하면 도대체 일반 국회의원은 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 의회라는 거는요.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력 있는 법안을 만드는 회의체예요. 네.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거는 원내대표도 한 표고 일반 국회의원도 한 표인데 모든 걸 사전에 다 정해놓고 나서 가자 한다는 거는 그건 후진 정치에 아주 변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가 빨리 이제 위원장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 네. 안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빨리 원구성에 돌입을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일단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좀 더 속 시원하게 여야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 운영, 특히 워낙 지금 경기가 어렵고요. 경제가 네. 어려우니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리얼미터, KSY 두 개 조사가 네네. 나왔는데 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 많이 봤지만 네. 이번 상황은 크게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세 번째는 가지요? 뭐냐면 대통령 새 정부 출범은 지금 55일 됐거든요. 50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통상 대통령이요 해외에서 그 다자외교를 한다든지 특정한 국가를 방문하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지지율이 상승을 해요.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다자외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이례적이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래도 정부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가 나왔을 때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슷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네. 예.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48.6%의 득표를 했는데요. 아. 지금 리얼미터에서 44.4면은 4.2%포인트가 더 적게 얻은 거고요. 그렇죠. KSOI 조사에서는 40.8%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5.8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거 부분은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네. 너무 지나치게 뭐 일희일비하지 않은 거는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떨어진 이유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개혁 대상자들이 반대를 해서 떨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지지율이 상당히 위험한 건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지지층마저도 무너진다는 게 TK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도 그래도 인사를 좀 믿고 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과제를 지금 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자. 네. 이게 60대 이상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서히 이탈을 해요. 아. 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거 별거 아니야. 뭐 6개월 지나면 다 지지율 그런 거야. 지지율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저기 대선 때도 그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왜 무섭냐면 예. 대통령실에서는 갖가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것을 관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왜 가져왔어? 이거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보는 거 왜 가져왔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지지율은 우리가 과장돼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은 뭐냐면 국민 평가의 지표입니다. 이게 국민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이 국정 운영 동력이에요. 여소야대입니다.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이제는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여러모로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 운명 이정표입니다. 뭐냐면 30% 정도 내려가서 지지율이 25%가 되면요. 레임덕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지지율이 5%면 사실상 국정 마비 탄핵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 대단하다고 미국 대통령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매일매일 매 시간 국정 지지율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 국정 지지율 못 올려서 안달이 납니다. 예. 올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 배노천 소장님 국정 운영 지지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선 것 같거든요.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쉽게 표현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받쳐주는 것이 없는데요. 특히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윤석열 정부는 5대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공, 노동, 교육, 뭐 서비스 등등.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개혁할 수 있나요? 예. 이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90% 지지를 했어요. 하나에 척결시키고 예. 자기 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금융실명제. 그때 왜 그러냐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었냐면 대통령 지지가 80% 이상이 되니까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대통령 잘한다라고 예. 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YS가 개혁을 했는데 만약에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40%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개혁은 뭐 염두들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분명히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치 과정에 대한 학습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깊이 체험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는 선거랑 다른 거예요. 네. 통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지지율이 오르락내락할 수 있지만 딱 통치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까지 있냐면 백악관에요.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 데미지 컨트롤 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빨리 반등을 시킬 수 있는가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어젠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네. 보고가 됐고 대통령도 그거를 아침에 이제 봤을 텐데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또 저런 답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위험하다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저도 예. 숱하게 여기 김영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 데이터 분석 네. 전문가이시고 저도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보고를요 반드시 올리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의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네. 수용하는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이거 위험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봅니다. 난 뭐 국민만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말씀드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지지율이 60%가 넘을 정도였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인물이 백악관에 특보로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아무 소용 없으면 특별 고문으로 왜 임명을 합니까?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던 레 민마누엘이 오바마 대통령이 멱살을 잡을 정도에 정신 차려. 지금 국민 지지율 낮아지면 안 돼. 이걸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중요하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예,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국정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예. 거예요. 예. 뭐 아니면은 뭐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처럼 뭐 별로 유념치 않는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국민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지 그건 잘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유 원인을 묻는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인사 문제가 사실은 가장 높았거든요. 특히 뭐 검찰 인사에 편중됐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여권 내부 갈등이 24.5로 나왔고요.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과 경제대책 미흡도 21.4가 나왔고 주요 정책 혼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6. 그리고 이전 정부 의혹 제기 보복 수사 논란이 15.4로 나왔고요. 여권 내부 갈등 확실히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조사를 저렇게 그 자유응답형이 아니고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권 내부 갈등이나 고물가 경제 대책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은 크게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한 차별감을 새로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저렇죠. 네. 저 정당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거의 정부의 잘못한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전 정부와는 우리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사 문제 때문에 또 낙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올릴 수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뭐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노스탬핑이라 해서 그때 현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은 기자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네.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지혜를 모으겠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제가 많은 그 해외 수뇌부를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직접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겠다. 그렇네요. 뭐 이렇게 예.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중요한 거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 현상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거를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걸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힘은 바로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보면 아까 보면 정책 혼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빨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을 15% 이상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예. 말씀하신 그 방법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지지율이 높을 때 누가 지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어떤 예. 모습일 때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아. 지금 우리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예.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때문이다, 인사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원인을 급격히 제공을 했거나 또는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지금 기름값을 윤석열 대통령이 펑펑 써서 올렸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저런 현안들과 뭉뚱그려서 바로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네.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이미지거든요. 통 큰 이미지, 통 큰 스타일. 이럴 때 보통 임기 초반이나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온 국민들이 잘한다 뭐 경제가 됐든 남북관계가 됐든 그때의 태도거든요. 네. 대통령의 모습. 그럴 때 2030 세대에서도 지지율이 푹 올라가고 여성에서도 올라가고 무당층 중도층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대통령의 그 스타일 모습만 보고 나 믿어요. 나 지금 다 경제 어렵죠. 내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내 갈등이었는데 당내 갈등 중에 주인공이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뭐 국정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사흘 남았습니다. 7일 있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부당한 징계, 근거가 없다면 예.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최대 공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상 필벌에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누가 대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대선 끝나면 또 날아가고 공격받는다. 이거 재심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재심 신청. 일단 이제 그 뭐 절차는 우리 그건 있겠지만. 절차 그대로 예. 따르고 예. 또 이제 의총이나 그 최고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겠죠. 근데 그 윤리 결정이 근거가 아직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면은 요즘 뭐 다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무매를 만들 겁니다. 네,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또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은 항상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네. 예. 뭐 7월 7일이니까 이제 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남았지 않습니까? 예.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당이 저렇게 혼란하고 갈등을 이루는데 대통령은 저는 당무와 관련돼서는 관여하지 그렇게 않겠다. 실은 원래대로 하면 나토 정상회담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여당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지금은 힘을 뭉쳐야 될 때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비서실장이 친윤이라고 하는 분이 사표를 내니까 이게 고립무원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윤심이 나오죠. 실렸다 실렸다 그랬었죠. 그런데요. 실은 저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윤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뭐 중립성을 지켜라 아니면 뭐 징계하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윤리는 독립적인 기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다 대놓고 뭐 마치 징계를 안 하면은 괜찮은 거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 더 나가서 아니 뭘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최대 공신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신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최대 공신이지 무슨 이준석이가 저 대표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질 뻔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네. 0.73 원래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여론을 감지한다면 무조건 저런 식으로 옹호하고 저게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재명 옹호하는 측이 있잖아요. 네. 그걸 친명 측이라고 하고 예. 여기는 친이 측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한 칼럼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하려는 사람 다 물러나야지 대한민국의 정당이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아무리 뭐 과신한다 하더라도 20일이면은 뭐 지지율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20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면 지지율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내 갈등 때문에 높아진다 제일 높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좀 교만하지 말고 나름대로 조용히 7월 7일까지 지켜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뭐 예. 20일이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윤심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절박한 심정으로 또 이해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여론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다면 이준석 대표를 더 건드리거나 이준석 대표를 더 쳐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0일 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는 당대표가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쑥 하고 올라가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면 초과란 말씀은 뭐냐면 네 가지 사면인데 윤리위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진 네. 또 그다음에 여론 예. 그다음에 이제 윤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 나빠졌어요. 윤리위도 나빠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진들은 뭐 원래부터 나빴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하는 중심 세력이 또 이 중진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친윤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이 있을 거고 윤심이거든요. 근데 여론마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마음은 별로 윤석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에 나가서 악수를 힘차게 했지만 그게 또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구제와 구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론일 거 민심일 거예요. 지금 민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뭐 수사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고 밝혀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신중한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밝혔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박 전 위원장 전대를 앞두고 이제 이대명,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안 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정말 소모품으로 이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분들 청년들 정말 대다수가 나갔으면 좋겠다,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 안에서 버텨내는 것을 보여드리면 다른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요. 이재명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수사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제 586 세대보다 이제 5060 세대보다 나이가 뭐 한 10살 가량 어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지만 또 보람을 보고 희망을 보고 좀 뚜벅뚜벅 꿋꿋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지 네네.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하면 좀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박지원 위원장은 지방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봐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한가할 때인가요? 예. 많은 혁신적인 분들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아.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는 왜 지난번에 자격도 없는데도 경선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줬죠? 네. 그런 그 더 나가서 황교안 당대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당시에도 예.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박관영 경선관리위원장이 직권으로 그걸 인정해줬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예.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97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막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네.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와 똑같은데 이게 무슨 비대위원이에요? 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또 예. 8월 28일까지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저는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민주당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저렇게 자격 요건 두고 다 잘라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중성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네, 네.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죠.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의 자격 요건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박지원 지금 전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모셔온 거 아니에요? 이미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게 내부 공감이에요. 이준석 내-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내부 공감을 못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내부에서 충분한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자, 자리를 바꾸자, 또 자격 요건 당헌 당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저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리 지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지향적이어야지.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지명을 받아서 선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면 난 당대표 아니고는 다른 자리는 어림도 그렇군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리 지향이 아니라 네. 가치 지향으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천하람 변호사도 청년 세대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 자리가 맞을 수 있다. 아.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예. 저는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생각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한가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크게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35.7, 박용진 의원이 16.8, 김민석 6.0, 강병호 전재수 3.4, 그리고 적합 후보 없다 18.7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 조사를 보면
어대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대명일 수도 있지만 예.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이재명 후보가 35.7인데 자기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6.8% 아닌가요? 예. 거기 많이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합쳐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여기에 만약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와서 네. 그 여러분이 해서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저거는 꼭 이재명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초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 성격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예. 오히려 이런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다양성과 그리고 역동성과 이런 거를 당대표 형성 과정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2.7%가 이재명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가라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재명 의원이 직전 대선 후보였고 누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그게 뭐 개딸이니 양아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재명 의원이 그래 해봐라.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2027년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라. 그리고 2024년 총선의 평가를 받아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3,000명 가까이 늘면서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지난주 월요일보다 많이 늘었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5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3,800여 명 줄긴 했지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2,8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2,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 이후 6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더니 어제와 그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이 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164명으로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56명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2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명, 누적 사망자는 24,574명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나 저소득 계층은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몸을 다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지난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도입됐는데요. 당시 감염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검토됐습니다.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 곳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청 등 6개 지역입니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앞으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이 2주 연속 주말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탑건 매버릭은 지난 금, 토, 일 사흘 동안 관객 114만 5천여 명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누적 관객수는 332만 9천여 명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개봉 첫 주말 32만여 명을 모아 2위에 올랐고 마녀2와 범죄도시2는 각각 3위와 4위로 전주보다 한 계단씩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인기 팝밴드 마룬5가 한국을 비롯한 월드투어 공연을 알리는 게시글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형상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룬5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3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포함한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 공지글에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 형상의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이 우길기 형상이 일본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태양의 상징이라며 우길기를 옹호하는 온라인 홍보물을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 마을 곳곳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연료와 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도로를 차단하고 타이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휩쓸고 간 국회의사당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بالنسبة للأحداث اللي صار أمس الشعب طبعا يقول ثورة شجاع طلعوا أمس مع الأسف حرقوا كسروا خربوا.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연료비 급등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Nosotros, el pueblo de Quito, estamos junto al movimiento indígena y al pueblo ecuatoriano. Han sido heridos de gravedad un sinnúmero de compañeros y compañeras a nivel nacional. 당초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낮은 필리핀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프니 운영도 어려워 운전기사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약 9천만 명가량이 추가로 전력 소비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P모건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생산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22살의 덴마크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고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오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대형 쇼핑몰. 총소리가 들린 직후 쇼핑객들이 밖으로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쇼핑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쇼핑몰 총격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직후 현장에서 22살 덴마크 남성을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orbindelse med anholdelsen af vores mistænkte, som vi er overbevist om på nuværende tidspunkt er vores gerningsmand, der var han i besiddelse af et gevær, og han var i besiddelse af ammunition til det gevær. 덴마크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의 동기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지 매체에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출구 쪽으로 급히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울면서 상점들에 숨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덴마크 쇼핑몰 총격 사건은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경찰관 등 4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홀텀시티 경찰은 현지 시각 2일 저녁 텍사스 북부의 댈러스 포트워스 일대 주택가의 한 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3명을 포함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남성인 총격범은 범행 뒤 현장에서 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시원하네요. 예. 어우, 이 안에도 방이 몇 개야? 하나. 현재가 좀 얼마큼 우리나라 통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방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설치해놓고 이 방이 지금 다 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을 들어오게 해서 쓴다. 네네.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도움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크게 시원하지는 않겠는데.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요? 네? 저 나가고 싶으신 날에 충분히 나가실 만큼 일이 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충분히 없어요. 충분히 없어요? 그럼 저런 거 소개받아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직서 작성하는 뭐 이런 거. 아니 막 지저분해요. 어떨 때는 정도막 먹을 사고 막 밤에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자체적으로 하셔야죠. 외지인들이 와서 싸움을 한다 그 말씀이세요? 누구 저기 막 국제 나오고 뭐 힘드시겠지만 자경단 비슷하게 질서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시장님 저 생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아니 좀 전에 5층에서 보니까 한 1000병 이상 쟁여놨던데 그거. 여기까지는 팩도 없습니다. 팩도 없어요? 하루에 생수가 1000병에서 1200병 정도. 하루에? 하루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구조인 이런 구조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들어가도 돼요? 시장님. 인사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좀 옆으로, 예. 어머니 손 좀 잡아드리세요. 예. 흔드시면 돼요. 예. 방이 조금 좁으셔서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돌아다니는 종원이라고 일일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걸으세요. 네. 예, 그게 아마 만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니 지금 이제 뭐 저도 이제 내리막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내리막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한참이지 뭐 한참.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으로 37.9도까지 올랐고요. 서울 31.1도, 대구 32.8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 34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